안녕하세요. 강추세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금요일날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파이낸셜 그룹이 파산을 했습니다. 금요일 주가는 60% 하락했고 S&P 500은 1.5% 하락 마감이 되었고요. 나스닥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7%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했죠. 높은 금리를 이기지 못한 첫 문제가 터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어떤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치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제가 보는 것은 주식시장이 급락 투매 구간으로 들어가겠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지금 시장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시장이 급락 투매 구간으로 들어가겠는지 안 들어가겠는지에 대해서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이 없는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한다 한들 의미가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없다가 답입니다. 연준의 액션은 정해진 틀 안에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액션이 나오기까지의 예상은 사실상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 은행 파산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가 잡혀 있으니까 불안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은요, 08년도에 있었던 신용위기와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08년도에는 높은 레버리지가 불거져서 터진 것이고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은 22년도에 있었던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채권 손실이 발생하게 주된 원인이고,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고 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5%에 가까운 상황에서 제로금리에 샀었던 채권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국채 보유가 많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채권을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매각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결론을 지금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시장에서 지금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토대로 재상승을 당연히 하겠지만 재상승하기까지 과정에서 연준의 액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연준의 목적이 물가를 안정시켜서 경기 충격이 발생하지 않게 천천히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연쇄적인 부도를 막는 두 번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 발생한 문제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주는 불안한 요인을 유목조목 보는 것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보유 채권의 손실 문제입니다. 08년과 같이 레버리지가 불거져서 터진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가 명확하고 손실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 말고는 불확실한 요인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월부터 주식의 가격이 반등해서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싼 가격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실적 때문이에요. 물론 4월부터 1분기 실적을 확인해서 실적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죠. 그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요, 1월부터 눈에 띄는 반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스닥은 1월 반등을 하고 2월 초를 고점으로 10%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급락하는 주된 요인은 앞으로 상황이 단기적이라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시장의 수급이 막혔을 때 큰 문제가 터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건 손실 규모겠죠. 연쇄적인 사건으로 불거지면서 손실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까지의 채권 시세를 보면요, 시장 수급에 문제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즉, 시장이 파산이라는 키워드로 급락하는 것은 파산이든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의 문제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급의 문제로 발생하는 여파는 주식시장의 급락뿐 아니라 달러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함께 급락합니다. 여기 제가 채권 금리를 띄워놨는데 3개월물은 이제 당장 3개월 뒤에 만기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5% 이하로 크게 하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2년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5%를 넘나들다가 4.5%대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채권을 강하게 매수하는 매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10년물은 어떨까요? 3.7% 마감했는데 지난주 초반까지도 4%대를 넘나들던 금리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급락 투매 구간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근거로는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시장의 수급은 아직 탄탄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
지금은 연준도 채권을 같이 팔고 있는 양적 긴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시장의 수급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한국 시장이 하락 출발한 후에 회복을 하지 못해서 며칠 동안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2월에 강했었던 2차 전지도 하락을 한다는 것이 될 텐데 단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주는 손을 대면 안 되겠죠. 정리하면요. 금리가 오르면서 발생한 첫 문제이기 때문에 적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불확실한 요인은 연준의 액션 말고는 없다. 시장은 수급 문제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호재라고는 볼 수 없지만요. 금리 인상과 동결 사이클이 아마 이번 FOMC 때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바뀔 겁니다. 최근에 최종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는 조금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동결 구간의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겠죠. 동결 구간의 기간이 줄어든다는 건 금리 인하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앞선 영상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시장의 급락은 금리 인하하고 연관이 있다. 금리 인하하고 연관이 있는 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겠죠. 경기 침체는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지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결 구간이 줄어들면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급락은 금리 인하라고 앞선 영상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은 지금의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금리 압박을 서서히 받게 되고요. 점차 실적이 줄어드는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에서 시장이 반등 나오고 시장의 가격이 비싸지는 것인데 이제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 있는 상황에서 동결 구간의 기간이 줄어든다면요. 시장은 실적이 낮아지는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앞으로의 실적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 요인 때문이에요. 주가가 반등을 포함해서 상승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주가가 실적 대비 싸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가의 하락과 상승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싼 구간이 길게 유지되지 않겠지만요. 은행 파산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가 이번에 발생을 했는데 물론 작은 문제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의 수급이 유지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은행의 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인은 없습니다. 계속 추세를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